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사모펀드가 한진칼 주식 지분 9%를 신규 취득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새 규합을 통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전망됩니다. 국내 상장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난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6%대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 반도체 착시를 배제하면 상장사들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nem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11,000가구 중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 가구가 비중이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 소유자 중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사모펀드가 지분을 늘리며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황인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국내 사모펀드가 한진그룹의 지분을 9%나 사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한진그룹, 지주회사가 한진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한진칼의 지분을 국내 한 사모펀드가 9% 사들였습니다. 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는 특수 목적회사를 통해서 이 한진칼 지분 9%인 532만 주를 1,309억 원에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 일가 지분 29%에 이어서 단숨에 2대 주주로 뛰어올랐고요. 이 8%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3대 주주로 밀려났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볼 때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 있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이 KCGI에 합류하게 될 경우 이 지분율은 33%를 넘어서 이 총수 일가의 지분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이 펀드의 대표가 강성부 씨라고 주목받는 인물이던데 누굽니까? 네, 애널리스트 출신인 강성부 씨는 2005년도에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보고서를 써낸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후 10년 넘게 계속 이 문제를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 씨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업계에 뛰어들어서 요진건설과 현대시멘트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 씨는 다니던 투자회사 대표직을 그만두고 이 KCGI라는 펀드를 올해 만들었는데 이 증권가에선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기 투자보다는 이 문제가 있는 기업의 개선 작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펀드가 앞으로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KCGI는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밝혔는데 현행법상 경영 참여가 목적인 사모펀드는 이 지분율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를 좀 확보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등 다른 투자자들과 힘을 합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진그룹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등 이 총수 일가의 여러 일탈 행위로 지금 여론이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라서 이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를 막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도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수익 창출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줄고 있고 특히 반도체 착시를 빼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사업 보고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지난 3분기 상장사들의 성적 얼마나 됩니까? 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한번 보면 누적 매출액은 1,40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4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0조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은 484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46조 원으로 9.26%, 순이익은 33조 원으로 7.95% 불어났습니다. 네, 사실 올해 수출의 버팀목은 그동안 반도체가 돼 왔었는데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외연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올린 영업이익은 48조 원,
SK하이닉스는 16조 4천억 원입니다. 이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빼면 전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65조 5,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줄어들게 됩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두 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1.3% 줄어든 21조 8천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개별 기업을 좀 살펴보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도 공개가 됐는데 임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 3분기까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그리고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의 보수 총액은 193억 4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9억 원이었습니다. 1인 평균으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인데요. 올해 반도체 호황의 실적은 좋았지만 지난해 말에 정기 인사가 진행되면서 고액 연봉을 받던 대표이사들이 교체되면서 평균 보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10만 3천 명으로 1인당 평균 급여액이 6,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다른 기업들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박서국 부회장 그리고 이성희 사장을 포함한 3명의 등기이사 보수 총액이 48억 7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6억 원입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은 2만 5천 명으로 3분기까지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8,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G전자는 조성진 부회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2명의 보수 총액이 39억 원, 1인당 평균 19억 5천만 원입니다. LG전자 직원 수는 총 3만 7천 명이고 1인당 평균 급여액이 6,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김창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3명의 보수 총액이 39억 원으로 1인당 13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1,800명,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3분기까지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높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은 30%로 전분기 27.2% 대비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4,7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시장 점유율은 30% 초반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우시 D램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급증하는 현지 클라우드 및 서버 업체의 메모리 수요를 흡수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공정에서는 차세대 DDR5 D램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앞으로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권을 일임받은 광주시와 사업 물량을 배정할 현대차 간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2차 협상도 결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2차 협상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광주시 협상팀, 그다음 현대차 협상팀 이 두 팀이 만났는데 2차 협상을 이제 어제 벌인 거고요.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서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첫 1차 협상과 비교했을 때 거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점들은 뭡니까? 일단 임금부터 보면은요. 광주시는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에 경영 수지를 분석해 확정하자. 그러니까 당장 협약서에 넣지 말자. 요 입장이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원래 약속한 대로 초임 연봉을 3,5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거를 협약서에 명시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광주시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생산량에 따라 주당 12시간 내에서 연장과 휴일 근무를 하는 식으로 하자라는 내용인데 현대차는 역시 시가 처음에 합의한 대로 주당 40시간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단체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 차종을 가솔린 차로 할 것인지, 친환경 차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도 양측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협상 타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물량을 배정할 완성차 업체가 꼭 필요한데요. 지금 광주시가 내놓은 제안을 보면 협상 대상자인 현대차의 참여를 끌어낼 만한 내용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생산 차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입장을 좁힐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은 적정 임금을 처음에 3,500으로 하려고 했다가 추후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든가 내년 단체 협약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 경우는 강성 노조의 부담을 갖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중국사업본부 사장에 이병호 현 부사장을 임명하는 등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의 승진 이후 첫 임원 인사로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중국인 입국자는 49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늘었고 전달과 비교해도 9% 증가했습니다. 사드 갈등이 완화되면서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부터 특혜 상장 의혹도 재점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좀 보면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 결국은 이제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 이게 이제 최순실 사태와 연관돼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런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재판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삼성물산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제일모직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였죠.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정 때문에 삼성물산의 회계장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서 삼성물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이 감리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세로 하면 3조 원 정도인데 8조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럼 뭐 한 2배 이상을 뛰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야만 사실 제일모직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경영권 승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그런 여러 정황들이 삼성 내부 문건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냥 바이오로직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해야 된다. 감리를 다시 해서 정말 적정하게 이게 책정이 됐었는지 그때 소위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을 또 같이 협력해서 도와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에 이제 위탁 감리도 있었고요. 금감원이 참석한 연석회의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정부가 제대로 이걸 감리를 했겠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와서 정권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리를 했던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왜 뭘 밝혀냈냐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도와주는 듯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삼성이나 아니면 정부, 특히 고위층, 그 당시에 정부 고위층에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삼성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금융당국은 이 책임론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선이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개정한 덕분에 3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에 할 수 있었다, 성공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삼성바이오가 2011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적자를 내는 기업은 상장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2011년부터 네. 16년까지 한 번도 바이오로직스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법으로 하면 절대로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증선위가 어떻게 법을 바꾸냐면요. 시가총액 6천억 원 또는 자본금 2천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 대형 성장 유망 기업으로 규정을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규정에 적합한 기업은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1년부터 5년 동안 한 번도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는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기준에 맞아서 결국 상장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든 다음에 이 규정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의 압력, 특히 청와대의 압력과 삼성의 로비가 아니라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 왜 증선위는 제대로 규정을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 당시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시켰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기까지 금융당국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 배경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조사가 저는 지속됐을까요?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을 정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옮겨줬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고의 분식 결론 내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로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작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증선이나 아니면 금융당국의 어떤 비호 아래 또는 청와대나 아니면 삼성의 로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삼성바이오 측이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였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두고는 일각에서는 기업이 이제 회계 기준의 모함을 영리하게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각 나라마다 각각 다른 회계의 어떤 뭐 계획도 갖고 있고 처리 과정도 갖고 있고 기업의 운영 방식에도 약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 회계 기준 원칙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칙이 뭐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원칙을 해석하고 회계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이걸 정당화시켰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지. 뭐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다고 모두 다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과 제도 안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과 우리 기업 기준이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국제회계 기준보다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들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감정원에 이어 오늘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통해서도 집값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네,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1% 떨어졌습니다. 9.13 대책 이후 줄곧 오름폭을 줄여오다 이번 주 드디어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부동산 114 통계로는 이번 정부 들어 첫 하락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 우려 영향으로 매수세가 꺾였다는 분석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가 하락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송파구와 강동구가 나란히 0.07% 하락한 가운데 강남구가 0.02%, 서초구는 0.01% 각각 내렸습니다. 반면 양천구와 성북구는 0.02% 올랐고 동대문구와 영등포구는 0.03% 상승했습니다. 시장 심리는 아무래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압박과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세 시장과 다른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세 시장도 비수기로 그 전세 수요가 줄면서 이번 주 0.01% 하락했습니다. 용산구와 동작구가 0.08% 하락했고요.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각각 0.03% 내렸습니다.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0.01% 오르며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지역이 0.07%, 평촌이 0.06% 올랐고 다른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가운데는 용인과 수원, 의정부가 소폭 상승한 반면 평택과 안산, 광명은 하락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오른 데 반해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은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죠?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은 11만 5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6천 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주택 소유자 1,367만 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11만 9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과 비교해 13만 명 이상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고 제주와 충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과 광주,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주택자 비율이 증가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동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50대가 전체 주택 보유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뒤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가량 인상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65%로 올랐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최고금리가 각각 4.63%와 4.33%까지 상승했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크게 오르면서 연동한 주담대 금리도 최고 4.8%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조조정의 악몽에 시달렸던 조선업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훈풍이 불면서 연내 추가 구조조정은 없을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낸 대우조선해양이 연말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구 계획을 딸 당시의 예측은 금년 매출이 7.5조 원, 내년 매출이 4.5조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이미 7조가 넘었고. 당초 자구 계획안에 따르면 회사는 연말까지 직원 1,000여 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주 훈풍에 이은 3분기 연속 흑자로 채권단과 의논의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피땀 흘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너진 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생산 공정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연내 추가 구조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각사의 실적은 갈렸지만 올해 들어 수주가 잇따르는 데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올 3분기까지 조선 빅3를 포함한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수주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버티기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폭행과 마약 복용, 불법 음란물 유통 등 9개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남겼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 수사 기간인 향후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양 회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공식적인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 행사에서 블룸버그 기자와 만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내년 1월 대중국 수입 관세를 물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잘해야 추가 논의를 위한 틀에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1일 열리고요. 이미 이를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금 0.08% 상승해서 2089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지금 1%가량 상승하면서 6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영향으로 어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던 삼성물산이 현재 지금 변화 없이 거래되고 있고요. KCGI가 한진칼 지분 9%를 취득하면서 경영 참여를 선전한 가운데 한질칸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니코넬이 골판지 생산업체인 태경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DAP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에 현재 급등세 18% 상승해서 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